이천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저기 제가 지금요, 방금 강도를 당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강도? 강도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한 거네요? 네네. 제가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이천에 있는 그 한 아파트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더니 집안이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침대가 다 이래 막 부서져 있고요. 서랍장 같은 게 다 끄집어내서 어머. 흐트러져 있었고요. 신고자분이 막 엉엉 울고 있다 그러고요. 야, 그러면 그 신고한 여성분이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은 건가? 그렇죠. 갑자기 네. 이제 외출했다가 네. 들어갔더니 그 다 난리가 되어 네. 있었으면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랬다면 더 충격적인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거 집에 있을 때 강도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건가요? 예, 그날 1시쯤에 누가 그 벨을 누르더니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화장실 고장나서 물이 샌다. 의심 없이 이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한 남자가 들어와서는 화장실 쪽으로 쭉 가서 보더니 집에 이제 남편도 없고 부녀자에다가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흉기를 이제 들이댄 거죠. 어머. 그래서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 위협을 한 거죠.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속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래층에서 왔다는 예. 거는 예, 거짓말로 거짓이네, 문을 거짓. 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피해 여성분이 돈 있는 위치도 알려주고 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피해자분을 성폭행하고 도망까지 쳤더라고요. 아, 돈까지 내놨는데도?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충격적인 일을 당하신 와중에도 피해자분이 덜덜덜 떠시면서 형사님 여기요 하면서 무언가를 건넸다고 해요. 여기요? 뭐? 바로 범인의 휴대전화였어요. 어머. 그 범인이 그걸 놓고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범인이 이제 실수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피해자분이 기지를 발휘해갖고 등 뒤에 몰래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건 완전 결정적인.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런 기지를 발휘하셨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정말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게 이제 정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하기는 했는데 그 DNA로 범인을 추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건이 발생한 2005년이고요. DNA법이 2010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용의자가 있을 때 대조할 수 있는 정도만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범인의 휴대폰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형사님 분들은 바로 통신사에 요청을 합니다. 범인의 신상부터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천 지역이 아닌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정가를 조회를 해봤더니 87년도에 특수강도 강간으로 15년형을 받은 정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그럼 형을 살고 나와서 또 그런 짓을. 근데 이제 특수강도 강간이니까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이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이. 아, 그러네. 그렇죠. 예. 특수강도 강간이. 진짜. 네네네. 자, 그러면 87년에 15년 받았으면 2002년에 출소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3년 만에 또 저지른 거예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천에 사건이 접수된 그때 다른 지역에서도 동종범죄로 6건의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야. 대체 감옥에서 뭘 한 거야? 15년 동안 전혀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뭐 한 거냐고 15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6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빨리 잡아야 되네요. 다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표시를 체포하려고 주소지로 급습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그 표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소지만 평택으로 돼 있고 네. 실제로는 거기 안 살고 있었던 거죠. 실제 거주는 다른 데서 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놈을 추적했는데 생활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잡듯 조사해도 야, 뭐야? 어떻게 뭐 투명인간 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무런 생활 그게 없다면 아 뭐야? 표시는 본인 명의로 통장, 카드 전혀 쓰지 않고요.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깜빵 동기라고 하죠. 네. 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썼던 겁니다. 거주지도 계속 옮겨 다니면서요.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이제 출소 이후에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정착도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쓰고 이런 그 계략들이 네.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살에 첫 범죄를 저질러서 깜빵 가서 그거 배워서 나온 거야? 아 진짜 왜 그랬니? 왜 그랬어? 하지만 우리 그 형사님들이 누굽니까? 놈이 아무리 용의주도 한들 우리 형사님들 끝까지 추적하시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표시의 코앞까지 갑니다. 야, 저희가 그 표시 주변인들을 싹 다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표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표시를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잠복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표시한테도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다른 데서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장소를 바꾼. 이상한데 갑자기 눈치를 챘나?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인 집에 다 와서 이상한 낌새를 챈 겁니다. 평소에 표시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꼭 근처에 다른 건물, 옥상 이런 데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고 안전해야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야, 이 보통 놈이 아니네요, 이거. 진짜. 그리고 이놈이 이제 거주지를 얼마나 자주 옮겨 다녔냐면요. 뭐 송탄, 안산, 서울, 청주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눈앞에서 계속 놓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놈 그 정말 꼭 잡아야겠는데 새로운 사건은 계속 빵빵 터지고 참 갑갑한 노릇이었죠. 그렇지. 좀 형사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5년이라는 시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5년이 흘러서 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건이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희미해지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운명과도 같은 그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운명과도 같은 그날? 그때가 2010년 4월 4일이었는데요. 휴일이었습니다. 표시 지인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표시 내연녀가 그날 평택에서 전남 강주로 가는 버스를 탄다. 아무래도 그 표시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추적을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와. 그렇게 이제 인천경찰서 강력팀은 첩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그 내연녀가 있다는 평택 고속터미널로 향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작전을 짜고 팀원들에게 임무 부여를 했죠. 진짜로 그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꼭 잡아야 한다. 그래서 당시 그 팀장님이 한 명은 그 여자를 따라가서 몰래 버스를 타고 그 버스를 승용차로 뒤쫓아라. 그 남은 조들은 이제 강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먼저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죠. 그래서 각자 임무와 어떤 할 일들을 미리 그 다 짜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조여오면서 배수의 진을 친 거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버스 안에 계셨던 네네네. 거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혹시라도 눈치챌까 봐.
저희도 조마조마했죠. 이제 평택에서 광주까지 거의 3시간을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는 척도 하고 이렇게 실눈 뜨고 보고 그러면서 내연녀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도. 그렇게 내연녀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요. 광주 남구의 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선생님들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해요. 왜요? 지금 이 범인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철저하게 자신을 추적하지 못해 경계심이 굉장히 네.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관들이 뭐 택배나 배달로 위장을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 게다가 원룸 그 출입문 입구에 그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표시가 몇 층에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이거 무턱대고 잘못 따라 들어갔다는 또 다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전이 필요했죠. 이미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들어갈 때 내연녀가 이제 반찬이나 뭐 그 갖다 줄 물건을 양손에 들고 있어갖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니까 짐을 내려놓겠다. 그럼 그때 한 3발짝 정도 떨어져서 걷다가 비번을 누를 때 건물에 사는 사람인 척하고 따라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작전을 세웠었죠. 사실은 내연녀도 이 범인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한패일 수 있잖아요. 최대한 눈치 못 채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연녀가 이제 계단 올라갈 때도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그래서 먼저 올라가시라고 네네. 하고서 이제 저희가 양보하는 척하고 그랬습니다. 아, 살짝 뒤에서 이제 네. 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형사님께서는 주민인 척 내연녀를 따라서 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내연녀가 만약 그 벨을 누르면 그게 표시든 누구든 집에 누군가 있다는 얘기죠. 네. 문이 열릴 때 그때 밀고 들어가자. 벨만 눌러라. 그 제발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거지. 벨만. 벨만 눌러라. 그렇지. 그렇지. 누르면 열면 바로 덮치면 되니까. 2층에 다다르자 내연녀가 짐을 턱하니 내려놨다는데요. 형사님은 자연스럽게 3층 주민인 척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냥 동태를 살핍니다. 근데 그때 내연녀가 벨을 띵동 어머, 하고 눌렀습니다. 야, 안에 누가 있단 얘기네. 눌렀으면 누가 나왔을 나왔어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표시를 향해서 저희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테이저건이요? 바로. 바로요? 네. 바로 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도망 다니는 상황이라서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예. 네. 저희가 그 표시를 쫓을 때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에 칼 하나, 허리에 칼 하나, 42칼을 이렇게 2개씩 차고 다닌다. 항상. 표시가? 네네. 그래서 검거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기 조심해야지. 때문에 저희가 바로 테이저건을 쐈죠. 칼을 두 자루씩이나 차고 다닌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만반의 네. 준비를 하신 네. 거네요. 네. 거기는 경찰관도 당연히 안 다쳐야 되겠지만 지금 내연녀도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이 피해자 보호 때문에 일단 제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테이저건을 그렇죠. 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안 일어났어? 왜?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진 그토록 보고 싶었던 5년이나 걸린 그 놈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아니야? 표시. 형사님들 아니야? 너무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다른 왜요? 사람이요? 왜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얼굴이. 아, 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너 표시 맞지? 하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래요. 살이 많이 쪘다. 왜? 표시가 5년간 어떻게 안 잡힐 수 있었는지 약간 아마 의아하실 텐데요. 5년 동안 안 잡힌 이유가 체포 직후에 밝혀집니다. (2007년에) 지명수배 전단지에 공개된 얼굴이고요. 네. 오른쪽은 검거됐을 당시의 표시입니다.
아니 눈썹도 눈썹을 엄청. 심하게 문신을 했는데 눈썹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아 눈도 지금 보니까 옅지만 쌍꺼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눈덩이가 다르네요, 진짜. 눈도 그렇고 뭐 형도 그렇고. 확실하게 다르긴 다르네요. 좀 뭐 네. 전혀 다른 사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네. 쉽게 못 알아보겠는데. 못 알아보죠. 그 표씨 말로는 2007년도에 눈두덩이에 뭐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이 전보다 좀 작아지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맞죠? 네. 그래 그렇지 않고서는 과연 그것만 했을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네. 볼 수 있거든요. 저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아주 안 잡히려고 별짓을 다 했네요. 참 성형까지 하고 참. 안 잡히려고. 얼굴에도 살이 많이 붙었는데 예전보다 10kg 정도 더 찌고 찌웠네, 찌웠어. 머리도 파마를 해서 완전히 할 건 다 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쳤네 아주 그냥. 형 이 정도면 거의 뭐 성형을 해서 페이스오프를 한 거잖아요. 페이스오프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잡히고 나서 범인이 한 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는 부인했습니다. 성형 수술은 도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했죠. 어디서 하셨어요? 아, 눈 자기는- 찔러서 진짜. 저희도 안 믿었습니다. 네, 저희도 안 믿겨요. 네. 그때 진짜 얼마나 철렁하셨어요? 그렇죠. 엄청 놀랐죠. 큰일 났다 싶었는데 바로 그 본인이 맞다 해서 또 한숨 돌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때 놀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뭐가 남았어요? 결과지가 딱 나와서 봤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야, 지금도 소름이 쫙 돋는데요. 그건요. 네. 야, 이게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예, 죄송합니다. 당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요. 기대된다. 감형이 되었다. 그만해. 그거 하면 안 되지. 뭘 그걸. 진짜 열받네. 법이 너무 범죄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뉘앙스라도 좀 내보내 주세요. 뉘앙스라도. 자막으로 넣어주면 안 돼? 표시를 검거한 후에 형사님들이 가장 빠르게 한 일은 바로 표시의 DNA를 국과수에 넘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오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DNA. 국가수에서 보통 그 서면으로 결과지를 보내거든요. 네. 결과지가 딱 나와서 봤는데 정말 팀 전체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아, 설마 결과가? 이게 다른 건 아니죠? 와, 이놈 진짜 답 없는 놈이더라고요. 답이 없다고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국가수에서 회신 받으면은 네. 결과지를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네. 한 페이지, 2페이지 이 그렇죠. 정도 출력이 네. 되는데 네. 우리가 보낸 DNA가 이미 국가수에서 무려 21건이나 의뢰가 들어가 있던 DNA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한 DNA가 우리 것을 일치하는 건 물론이고 전국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DNA 21건과 다 맞다는 거예요. 요청한 게요? 네. 미친놈이구나. 그래서 지명수배된 것 6건, 그 저희 이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1건이 있었고요. 더해서 28건이 된 거죠. 28건. 그러니까 21건 더하기 7건에서 28건. 그때 그 결과지 계속 프린트 될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쫙 돋는데요. 야, 그렇겠다. 진짜. 야, 이 프린트할 때 눌렀을 때 이거 계속 나왔을 계속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야. 참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대형 사건의 연쇄 특수 강도 강간 절도범을 잡은 거죠. 이거 진짜.
그래서 전국구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이천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예, 동일 수법이었고요. 약간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범행 대상을 보통 그 20대에서 30대 보녀자로 삼았고요. 범행은 주로 그 남편들이 이제 출근한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야, 철저히 계획했구만. 그리고 대부분 이웃인 척 위장해서 가스 새는 것 같다. 뭐 화장실 물이 새는 것 같다. 문 좀 열어달라라고 해서 문을 열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피해자들은 이제 진짜 의심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맞아요. 이웃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자가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면 이제 들어가서 남편이나 다른 뭐 가족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여자만 있다 이러면은 준비한 칼을 꺼내서 피해자 위협하고 그다음 성폭행한 다음에 이제 돈까지 금품 돈을 훔쳐서 달아나고 그랬는데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인 게 이때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옆에 자녀들이 있어도 네네. 범인 말로는 그 피해자가 이제 그 신고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고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데 저희가 그 28건을 다 조사해 보니까 훔친 돈의 액수가 대부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은 작고 어찌 보면 그 성폭행의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돈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목적은 성범죄죠. 왜 또 그런 걸 또 거짓말을 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군다나 이 성 관련된 범죄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지만 나만 입막으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점을 노리는 거죠. 생각할수록 나쁜 놈이네. 그 당시 성범죄 신고율이 그리 높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형사들도 10명 중에 한 7명은 신고를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율이 뭐 한 30%라고 넉넉하게 잡아도. 그래서 성범죄가 이제 가정 파괴에 대한 피해자의 고통도 그렇지만 또 법정에서의 절차들도 지금 경찰이 많이 바꾸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진술을 직접 해야 되는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또 피해자 피해자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예, 그렇죠. 그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실제 범행 횟수는 100건 이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100건이요? 네. 그 출소 후에 그 8년간 직업 없이 전국을 그 도망 다니면서 살아왔거든요. 8년. 추정되는 게 100건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8년간 몇만 원, 몇십만 원 훔쳐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8년 동안 어떻게 했겠냐고 그럼 더 했겠죠.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직업이 없었으니까. 야,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직업이었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 이게 직업이라고 봐야 되는 자기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현장에서 체포할 때도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그 원룸에 들어갔을 때 방이 진짜 깔끔했어요. 뭐 골프 의류라든가 방 청소 상태도 그렇고 이게 도망 다니는 놈이 이게 뭐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 한쪽에 그 조그만 상이 하나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 위에 양초 2개를 양쪽으로 세워 꽂아놨더라고요. 초를요? 상에 이렇게 초요? 네. 좀 약간 기괴한데? 저도 거기에 이제 노트에 적힌 거 보고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뭐라고 있길래요? 나는 물고기 100마리를 방생했다. 참여했다. 웃기지 말라 그래. 뭘 참여를. 다 어이가 없네. 뭐야 이게.
직간에는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뭐 방생을 해서 나는 참여했다. 참여를. 죄를 씻었다, 회개했다. 아니, 방생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다른 집안들은 풍지박살 내놓고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겠네. 집에다가 양초에다가 해놓고 여기다 무슨 참외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그리고 표시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도 글로 표현한 글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럼 그만해야지. 그거 하면 안 되지. 뭘 그걸 진짜 열받네. 100건 넘게 자기 가족들은 또 그 와중에 소중했던 모양이네요. 남의 그렇죠? 가족을 남의 다 인생을 짓밟아놓고. 막 해놓고. 행동하고 이중성인 거죠. 아무튼 이 나쁜 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1심에서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판결문에도 보면 2살, 3살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피해자로서 기억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인간으로서 도리도 져버렸다 해서 이례적으로 사형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연히 그래요. 인간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표시가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됐죠. 감형됐어. 그걸 또 왜 감형을 해주나. 진짜. 아니 당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요.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내용 등에 비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